베트남이 대한민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중국몽에 질릴 대로 질려버린 베트남이 결국은 대한민국과 군사동맹 체결에 뛰어든 건데요. 이로써 동남아시아 지역의 리더격인 베트남도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반중국 안보벨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마중물에는 역시 대한민국 특산품이 제격인데요. 바로 세계적인 명품 반열에 오른 K9 자주포입니다.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선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게 공식처럼 자리 잡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현재 진행형인 베트남과 중국의 치열한 전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베트남 판반장 국방장관이 방한 당시 은밀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당시 판반장 국방장관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와 수출 계약 기술 이전에 대해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판반장 국방장관은 국무총리 면담 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수출 과정에 대해 관심과 호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자 세계적으로 최상위급 화력을 보유한 제7기동군단과 예하 제7포병여단을 찾아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K9을 참관했는데요. 이외에도 국방부 청사를 직접 방문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서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방산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등 상당히 노골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아무리 문외한이라도 이 정도면 베트남이 대한민국 무기체계 도입에 적극적이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K9 자주포 도입은 이미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와서 K9 수출이 뭐 특이한 일이라고 호들갑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K9은 운용국만 따져봐도 대한민국 포함 9개국에 달합니다. 심지어 폴란드, 인도 물량을 모두 합하면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무려 70%를 독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루마니아 또한 K9 도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영국은 군의 현대화 목적으로 K9A2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미국의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에 K9A2가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시각에서 K9의 위험은 압도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사실상 현재 방산시장에서 궤도형 자주포의 유일한 선택지가 바로 K9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K9은 보조동력 장치 APU와 각종 사격 통제 장치를 업그레이드한 K9A1 자동장전 장치 탑재로 분당 9발에서 10발을 발사할 수 있는 K9A2 완전 자동화를 통한 무인 자주포 시스템을 계획 중인 K9A3까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도 최소 수십 년간 K9이 자주포의 왕좌에서 내려올 일은 없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베트남의 K9 도입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 맞습니다. 지금의 세계적인 명성을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동안 K9은 유독 동남아시아 지역과 연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는 FA-50을 공군 주력기로 도입했고 심지어 태국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최대 함정이 대한민국에서 도입한 배수량 3,650톤의 푸미폰 아두냐대급인데요. 하지만 지상에서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별 소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베트남은 한월 수교가 맺어진 지 30년이나 지났지만 군사협력이 추진된 건 반드시 2018년에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그도 그럴 게 비단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남아시아 지역의 최대 무기 수출국은 다름 아닌 러시아였습니다. 더군다나 베트남은 공산주의 노선을 선택한 이후 오랜 시간 중국의 영향을 받아왔는데요. 이미 독점 상품이 굳어진 이른바 콘크리트 시장에서 후발주자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가 다져놓은 콘크리트 점유율도 박살이 나고 있는데요. 러시아 무기체계에 허무할 정도로 처참한 뻥스펙이 까발려지면서 신뢰도의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조나 경향에 불과한 게 아니라 통계상의 수치로 증명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5년 사이 러시아 무기체계의 방산시장 점유율은 5%나 하락하여 19%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점유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곳이 동남아시아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러시아 무기 체계의 뻥스펙이 죄다 까발려진 데다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신흥공업국들의 경제 규모가 급상승하면서 선택지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무기 체계의 동남아 방산시장 점유율은 지난 5년간 18%로 폭등하면서 1위 무기 공급국이던 러시아를 앞질러 버렸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만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의 수중 배수량 1,580톤 규모의 나가파사급 잠수함 세척을 취역시켰고, 필리핀에는 FA-50 12대, 태국에는 T-50 14대를 수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베트남은 마침내 무거운 엉덩이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러시아는 2000년에서 2021년까지 동남아시아에 하나로 약 14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의 무기를 수출했고, 여기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조 5,608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베트남 무기 체계의 80% 정도를 러시아가 담당했던 셈인데요. 베트남은 지금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러시아를 버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대한민국의 러브콜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하지만 베트남의 변화는 단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반중입니다. 표면적으로 같은 사회주의 노선을 걷는 만큼 베트남과 중국은 상당히 친밀한 나라로 비칩니다. 그러나 그 속내는 한중 한일 관계보다 심하면 심했지 도저히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먼저 중국 입장에서 베트남은 은혜도 모르는 모렴치한 놈들 취급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중국은 대약진 운동으로 자국민이 배를 굽는 와중에도 북베트남을 지원했는데요. 그러나 베트남은 전쟁에 승리하자마자 입을 싹 닫고 반중 노선을 선택해버렸습니다. 물론 베트남으로서는 반중 노선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베트남의 모든 역사는 강대국과의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중국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국부 호찌민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상당히 비판적이었고, 베트남 전쟁에 중국이 관여하게 된다면 이를 빌미로 베트남을 합병하려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찌민의 예상은 정확하게 들어맞았는데요. 일례로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고작 4년 뒤인 1979년 중국의 덩샤오핑은 작은 친구가 말을 듣지 않으니 엉덩이를 걷어차줘야겠다라며 베트남을 침공했습니다. 전쟁은 비록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국경에서 벌어진 국지전의 영상을 띄었지만 양측 사상자만 3만 명 이상 발생한 대규모 교전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의 불씨는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1990년대 초반까지 국경 지역에서 크고 작은 분쟁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중국을 용인한 건 미국이었고 베트남을 지원했던 건 소련이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진영에서도 늘상 문제아의 불안당이었는데요. 미국은 중국을 이용하면 소련을 견제할 수 있으리라 착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야 그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증명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지금도 베트남의 전력 편제에는 소련과 러시아의 영향이 짙게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력 전차는 850대에 달하는 수적 주력이 T-54, T-55 계열이고 질적 주력은 T-90S입니다. 또 자주포 전력은 2S1 크보즈디카, 2S3 아카치아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소련이 붕괴하고 오랜 시간 붙어 있었던 만큼 중국의 무기 체계가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닙니다. 일례로 59식 전차나 63식 전차는 두 종류가 합해서 아직도 830대나 운용되고 있는데요. 또 63식 장갑차도 300대나 보유 중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반중 정서는 아직도 베트남 국민의 저변에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1대1로를 처음 추진할 때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한 반면 베트남은 늘상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뭐가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도 일단 중국이 한다니까 믿지 못했던 건데요. 2018년에는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꽝린성 번돈에 중국의 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무산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 나라의 갈등은 메콩강을 통해 마침내 다시 한번 폭발했는데요. 메콩강은 중국에서 본류가 시작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모든 수자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상류에만 11개의 댐을 짓고 470억 세제곱미터의 물을 가둬둠으로써 동남아 지역의 의도적인 가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으로서는 1979년의 악몽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베트남과 중국의 사이가 악화되면서 중국의 베트남 방산시장 점유율은 2021년 기준 40%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러시아는 반쯤 망한 상태고
그렇다고 미국에 손을 벌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베트남은 세계 10위권의 무기 수입국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건 미국, 러시아,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 딱 하나뿐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러시아의 베트남 방산시장 점유율은 감소세에 접어든 반면 대한민국의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베트남의 최대 무기 수입국의 비율을 살펴보면 1위가 러시아, 2위가 이스라엘이고 3위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K9 자주포 베트남 도입이 가속화된다면 해당 순위는 뒤바뀔 여지가 충분한데요. 일례로 인도가 중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위기를 겪자 제일 먼저 배치한 무기는 K9의 인도 수출 버전인 K9 바즈라입니다. 중국이 인도와의 국경에 배치한 자주포 PCL-181과 K9이 아직 실전을 벌인 적은 없지만 K9이 배치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에는 충분히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당면의 목표가 중국의 남아저지인 베트남 처지에서는 충분히 혹할 만한 사례인데요. 게다가 베트남이 움직인다면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제로 필리핀이 중국의 남중국해 점령의 의혹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무기 체계를 도입했던 사례가 동남아시아 방산시장에 상당한 홍보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중국 잡는 데는 한국 무기가 최고다라는 인식이 생긴 건데요. 이른바 동남아 안보벨트인 것입니다. 그나마 문제가 있다면 아직 K9이 동남아시아의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운용된 경험이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특유의 현지화 맞춤 전략을 생각한다면 이를 극복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걱정해야 할 게 있다면 혹여나 동남아시아 무기체계 수출 탓에 중국의 압박이 거세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